첫 번째 시간이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기라는 제목으로 그냥 적기는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또는 쇼핑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첫 시간에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온라인 쇼핑 지금이 호황기라고 적은 부분은 약간은 맞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은 애매하다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간단히 말하면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 온라인 쇼핑이 아무래도 고령층에게도 많이 이용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장보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보통 이제 부모님들에게 핸드폰에다가 쿠팡이라는 어플을 깔아주고 쿠팡에서 결제 버튼만 이렇게 쓱 문지르면은 결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거리 배달 같은 경우도 이때 많이 늘어나게 된 부분도 맞지만 실제 구매 자체가 쉬워지게 된 부분들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배경을 띄워드리느라고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도전을 할 곳은 바로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과 개인몰이 중간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내 몰을 치면은 나중에는 내 몰이 나오게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도 미니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미니샵이라는 기능은 실제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다가 그 미니샵 명을 쳤을 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몰은 하늘컴퓨터라고 하니까 제 하늘컴퓨터라는 몰을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바로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뭐를 확인해 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쇼핑몰처럼 그냥 검색을 해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개인몰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 스토어는요, 가입을 하면 뭐 꾸미지 않고 바로 올린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시켜서 바로 판매를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쇼핑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다가가는 쇼핑몰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내 상품이 유리하도록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스마트 스토어의 상점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에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한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가 뭐를 쳐볼까요? 트렌치 코트를 쳐볼까요? 제가 오늘 입은 거 코트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쳐서 쇼핑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쇼핑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요 위쪽에 있는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떤 판매처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어떤 거는 엠페이가 되고 요런 내용들이 뜬다라는 거죠. 근데 트렌치코트 보니까는 꽤나 많이 묶여져 있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곳들이 좀 많아서 요거보다는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조명을 한 개 쳐봤어요. 그리고 쇼핑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요 위쪽에 보시면 광고, I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네이버에서 광고를 직접 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요, 실제 클릭했을 때 얼마씩 빠져나가는 클릭당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얘네가 다 클릭당 광고인 거고, 이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는 실제 많이 팔려서 위에 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볼 건데, 아령 조명에서 적혀 있는 요 홈이즈 스토리라는 곳은 파워라는 등급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굿서비스를 갖고 있고, 굿서비스 마크를 갖고 있고요. 엔페이의 포인트가 129원씩 쌓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오 공식몰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로 올렸었던 건데, 저희
그 한일 컴퓨터 몰에 있는 상품도 이렇게 보이네요. 자, 어찌됐건 여기 있는 얘네들 11번가나 인터파크나 아니면은 옥션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엠페이로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뭐 보면은 뭐 리뷰가 뭐 어느 정도나 뭐 많이 쌓여 있고 요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적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일단은 검색 결과를 보았을 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이 더 유리하도록 더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살펴보자면 아까 그 상태 그대로 보자면 여기에 떠있는 상품들을 보시면 요 호미즈 스토리나 아이오 공식몰이나 뭐 루이몬드나 아니면 저희 몰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다 보시면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죠. 그리고 한참 내려서 보면은 뭐 11번가나 이런 다른 스토어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떠있는 화면에서는 거의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들이 많이 보여지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자체가요, 살짝은 폐쇄성 정책을 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할 때 만약에 블로그 검색을 한다 라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뭔가 이제 키워드를 적고 블로그 검색을 보시면 거기 떠있는 블로그들은 거의 다 네이버 블로그들이 떠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티스토리나 아니면은 뭐 워드프레스나 이런 다른 블로그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거의 80% 이상이 네이버 블로그가 먼저 보이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쇼핑몰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것도 당연히 뜨기는 뜹니다만 그런 데 떠 있는 것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 떠 있는 그런 상품들을 먼저 이렇게 더 많이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네이버에는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제재를 먹기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초반에 들어갔을 때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 상품이 좀 더 유리하게 보이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더라. 요렇게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단은 만들기도 쉽고요, 판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상품이 노출이 되면 상품 클릭당 과금이 따로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쇼핑몰에서 만약에 내 상품,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클릭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기왕에 저희 볼 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품을 볼 수가 있죠. 상품 4명 이상 샀고 뭐 리뷰가 얼마나 달고 이런 내용들 보이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했다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광고들은요, 클릭했을 때 얼마씩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커스터 클릭이라 해서 CP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광고가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올려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렸을 때 그런 그런 것들은, 그런 상품들은 클릭을 했다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돈이 빠져나가게 되냐면 실제 주문이 성사되었을 때 그때 이제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 연동 수수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개인몰을 운영을 하거나 SNS 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생긴 매출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연동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이버 페이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사전평가 때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때 PG사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PG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쇼핑몰에서 실제 결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계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겠다, 즉 개인 쇼핑몰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결제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뭐 카페24나 뭐 메이크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쇼핑몰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쇼핑몰은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제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피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나 아니면 핸드폰 결제나 페이 결제 등을 하기 위해선 보통 카드나 핸드폰 결제 정도 연결하는 게 20만원에 부가세 10%, 22만원 정도 들고요. 그 외에 이제 페이 결제까지 연결할 때 한 30 얼마 정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실제 어디서 결제가 되냐면 네이버 페이라는 것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사가 필요 없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는 점에서 요런 우리 서비스 계약을 따로 맺을 필요가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네이버를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때 이런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다 라고 한다면 그 네이버의 신뢰성을 얻고 갈 수가 있어요. 아주 가끔 뉴스에 뜨는 쇼핑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쇼핑몰에서 물건이 엄청 싸가지고 결제를 했는데요. 상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안 오니까 이제 반품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절차를 했을 건데 아무 옹대가 없어서 실제 가보니까 빈 쇼핑몰이더라. 뭐 이런 어떤 뉴스 기사를 언젠가나 한번 본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자사몰, 즉 우리가 개인몰들의 경우는 직접 피지사 서비스 계약을 해서 실제 거기서 이제 결제가 되고 처리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만약에 카드를 결제하면 그 뭐 다음이나 다다음 날쯤 이 피지사를 통해서 그 쇼핑몰 그 관계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형식이지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다, 즉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했을 때는요, 보통 언제 돈을 받게 되나요? 구매자가 구매했을 때? 아니요. 구매 확정을 하고 1일 있다가. 그러면 구매 확정을 하고 1일 있다가 어차피 그 이후에 이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 포인트가 실제 쌓이게 됩니다. 아까 고객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에서는 구매 적립금이 쌓이게 되고요. 고객은 네이버의 서비스 안에서 그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데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트가 따로 쌓이는 구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몰과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회원 구매 포기 방지라고 적었는데 네이버 아이디는 거의 모두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쇼핑몰에 따로 가입을 해서 또 물건을 사려고 하면 가입하려는 절차에서 가입하려니까 귀찮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디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판매자 등급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꾸준하고 성실한 상점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량 상점을 걸러낸다라는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여기는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제가 아까 고친다는 게 안 고쳤네요. 자, 네이버에 원래는 이 스토어찜하고 톡톡친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능이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알림으로 바뀐 거니까. 자,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방문 또는 재방문 고객들
들에 대해서 혜택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알림 설정을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몰에 내가 만약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몰에 상품이 되게 좋은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알림 받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림 받기를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만약 여기서 더 좋은 상품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 알림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에 어떤 포인트를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몰에서 잠깐 볼까요? 어차피 실습으로 할 거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쿠폰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다뤄보셨다면 이게 알림 받기를 설정하게끔 하기 위한 쿠폰인데 얘가 금액이 2만원이에요. 근데 2만원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살 때 요 쿠폰을 활용해서 사게 되면은 500원을 깎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쿠폰 받아 사시나요? 그냥 2만원에 사시나요? 그쵸? 쿠폰을 받아서 조금 더 싸게 사시겠죠? 그럴 때 알림 고객으로 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관심 고객 수가 바로 간단히 말하면 알림 고객이라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알림 고객이 늘면은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입장에서 상품들이 자꾸 새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상품들 중에 괜찮은 상품들을 네이버 톡톡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 알림 고객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 톡톡이 좀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보시면 어떤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어떤 몰에서 어떠한 상품들을 좀 싸게 파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죠. 그런 쇼핑레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별로 구분을 해서 베스트 구매편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벤트나 기획전을 진행할 때 개인몰은 내부에서만, 쇼핑몰 내부에서만 알리지만 네이버 쇼핑을 연동해서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도 얘기 드릴게요. 자, 이 네이버 쇼핑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네이버의 쇼핑으로 가볼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는 홈이에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푸드 윈도우, 럭키 윈도우, 뭐 리빙 윈도우 등의 각각의 윈도우라는 기능들도 있지만 요 옆에 보시면 원뿔딜, 기획전 요런 메뉴들이 보이죠. 우리 스토어에서 만약에 기획전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여기 기획전이라는 곳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토어에 온 사람들 말고도 이 쇼핑에서 기획전을 눌러본 사람들도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겠죠. 눌러보면은 여성 슈즈 파시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요런 상품들을 지금 기획전으로 팔고 있는 게 보이죠? 들어가면 그 스토어로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 쇼핑이 어디서 또 보일 거냐면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쇼핑이라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원뿔딜이라든지 쇼핑 라이브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떠요. 그럼 내가 원뿔딜을 올렸다 하면은 이렇게 원뿔딜 홈에서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메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쇼핑 라이브 또한 내가 만약에 간단하게 라이브 컨텐츠를 찍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런 데 띄워서 상품을 좀 더 파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쇼핑이라는 이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벤트나 기획전을 진행할 때 보통의 개인몰은 보통은 그 쇼핑몰 내부에서만 알리고 끝나요. 그렇지만 이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획전을 만들어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네이버 쇼핑에서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스토어가 장점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물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이 좀 어려워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딱 들어가 보면 아,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구나 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물론 제 몰이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프로모션 이미지랑 베스트 상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구조가 똑같죠? 다른 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똑같이 프로모션 이미지랑 리빙 모음전 형태가 여기 위쪽에 있는 요 간판이야 내가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굉장히 뭐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조로 만들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들이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자사몰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금지 칠게요. 물론 제가 옷을 입진 않지만 그냥 쇼핑몰 자체를 더 좋아해서 그래요. 보시면 여기 이제 금상첨화라는 쇼핑몰이었는데 옛날에는 여기도 오픈마켓서부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픈마켓으로 시작했던 곳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스타일난다라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오픈마켓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으면서 이렇게 자사몰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이쪽이 확실히 이렇게 특가 80% 이런 표시도 보이고 뭐 상담하기 같은 것도 떠 있고 또 상품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상품이 뭐 바뀌어진다든지 뭔가 구조가 스마트 스토어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왕에 스타일 난다도 볼까요? 원래 스타일 난다의 소위 대표가 이미 로레알에다가 스타일 난다를 팔았죠.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스타일 난다는 원래는 의류를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실제 그렇게 사입해서 팔다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들다가 이제는 3컨셉 아이즈라고 해서 화장품을 제조해서 만들기까지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구조가 스마트 스토어랑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체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쇼핑몰이 조금 더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스마트 스토어 또한 그런 부분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계점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이 좀 어려워서 다른 몰들과 비슷하게 보인다. 요게 좀 단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도 미니샵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자적인 쇼핑몰 커스터마이징이 역시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들은 기본적으로가 커스터마이징은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내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색깔이라든지 컨셉을 정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나중엔 점차적으로 카페24나 이런 쇼핑몰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그러면은 쇼핑몰부터 만들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쇼핑몰은 초반에 키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구축한다 라고 하려면 일단은 내가 HTML이나 CSS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뭐 간단히 말하면 뭐 HTML, CSS 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 웹을 만들기 위한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조를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요? 나는 코딩을 몰라요? 그 대신에 약간 재정적으로가 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돈이죠. 한 200~300 들기도 하고 뭐 디자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상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들이 사람들에게 바로 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쇼핑몰을 만들고 나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거를 사이트 등록부터 해줘야 돼요. 일단 그 과정에서는 도메인을 사셔야 될 거고 그 도메인을 사가지고 그 도메인 이름대로 뭐 네이버, 다음, 그리고 구글 이런 데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무료이긴 하지만 할 수 있어야 무료겠죠. 못하면은 그것도 외주 맡겨서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카페24에 올린 그런 상품이 네이버 쇼핑 이런 데 뜨느냐? 안 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네이버에다 검색했을 때 우리 몰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경로일 뿐이고요. 그게 만약에 쇼핑에도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또 쇼핑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해서 연동을 시키고 뭐 다음에도 비슷한 그런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동시키고 그건 연동시키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몰의 쇼핑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즉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서부터 만든다는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자사몰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들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당연히 먼저 다가가셔야 되는 것은 오픈마켓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오픈마켓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입만 하면은 누구나 올려서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상품에 대해서 보내면서 우리 몰에 들어왔을 때 뭐 적립금을 더 준다라든지 이런 쿠폰까지 같이 발행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상품을 사봤는데 이 상품 내 스타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 상품을 살 때 다시 오픈마켓에서 찾아서 살까요? 아니면은 적립금을 그래도 막 5,000점이나 준다는데 여기서 5,000점 깎아가지고 여기서 살까요? 스토어로 들어오겠죠? 그죠? 쇼핑몰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끌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그래도 쇼핑몰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오픈마켓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오픈마켓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쇼핑몰을 나중에 해가지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만드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쇼핑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까요? 오픈마켓을 나중에 없애버려도 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죠? 그럼 금지가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볼까요? 금지는요. 금지 쇼핑몰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고객이 어디서 살지 몰라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도 장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 안 해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금지 사이트를 싫어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에 사게 되는 그런 초기 고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지가 여기에서만 파느냐? 쿠팡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금지 쳐볼게요. 네, 팔고 있어요. 쿠팡에서도 팔고 카카오톡 그 스토어에서도 팔고요. 웬만한 스토어에선 다 팔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약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여러 몰을 다루기가 사실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파셔도 돼요. 근데 더 많은 매출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몰들에다가 올리고 팔 때 물론 수수료들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디서 팔리든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이렇게 금지홀이 있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금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구매 좌표 해가지고 표시해놨죠. 인스타그램에선 보통 이제 패션이나 아니면 뷰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보통은 20대, 30대 조금 더 넓혀보자면 40대까지의 여성 고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만약 발견을 했을 때 이 옷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구매 좌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사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SNS로 끌어와서 구매 고객 또는 충성 고객을 만들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마트 스토어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오픈마켓도 들어가게 되지만 나중에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는 쇼핑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고쳐야 돼요? 바로 그죠? 개인이죠?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다 처리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훨씬 부담이 덜 하실 거다. 이런 정도 얘기할게요. 그리고 모바일 연동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테마는 반응형 웹사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종에서든 유연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고 상품을 등록할 때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보다 쉽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PC와 모바일 어느 쪽 디바이스에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쇼핑몰, 그러니까 우리 몰의 경우는 어떠하냐? 반응형 웹사이트로 만들려면 따로 그렇게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형, 모바일형 이렇게 나눠서 제작하기도 하고요. 아예 반응형 웹사이트 형식으로 제작을 수주를 맡기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이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서 초반에 내가 띄워서 판매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쇼핑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까 네이버 쇼핑에서 수수료 2% 띄워줘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에서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가 있으실 때 해당이 돼요.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때 12개월간 결제 수수료가 0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쇼핑만 들어와서 만약에 구매했다. 그럼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만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어의 성장에 따라 지원되는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별도의 신청 절차나 심사 과정 없이 매출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충전돼서 사용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쇼핑을 통한 매출인 결제 수수료랑 네이버 매출 연동 수수료 2% 요렇게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인스타 같은 데다가 상품을 올려놓고 그 인스타에서 구매 좌표를 눌러서 쇼핑으로 넘어가게 했을 때 그럴 때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2%가 들지 않으니까 결제 수수료만 나가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네이버 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예전 방식이기는 한데요. 원래 이렇게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한 게 지금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여기로 요게 장수가 살짝 바뀌었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성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아마 간이 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수수료는 1.98% 정도 띄어져요. 그리고 일반 과세 사업자다 하면은 3.63. 그 외에 이제 중소는 2.585, 2.70 이런 식으로 수수료들이 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네이버페이의 주문관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상품을 팔게 되죠. 그러면 일반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이 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6. 그리고 네이버 쇼핑 유입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쇼핑 유입으로 인한 결제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인데요. 요거는 조금 제가 표를
바꿀게요. 요렇게 해놓으니까 살짝 헷갈린다. 그쵸? 요렇게 내려가지고 요렇게 넣어놔야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는 네이버 쇼핑 유입으로 인한 결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로 아까 얘기했던 2% 수수료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이버 쇼핑 요율인데 일반적인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와서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2% 과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 3% 수수료, 네이버 선물샵은 2%, 네이버 펫은 3%, 장보기는 3% 이런 식으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처음부터 이런 네이버 뭐 쇼핑 라이브를 쓰시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수수료는 연동 수수료 2%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몰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몰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냥 사업자가 없는 일반몰로 지금 개설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도 판매가 됩니다. 네, 판매된 거 지금 보이죠? 네, 이때 이제 보면은 아마 요 금액이 이제 결제 금액 63,500원이 결제 금액이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3,505원이 떼어졌대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실제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가 2,305원에 유입 수수료가 1,200원이 들어간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한다면 2,305원의 수수료가 떼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12개월간의 모든 결제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스마트 스토어 창업 1년 미만의 그런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500만 원 거래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판매자들을 대상해서 단계별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게 성장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장 포인트는 지급 대상자가 되면 팝업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매월 10일마다 포인트가 지급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의 비즈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성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빠른 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보통은 구매 확정 이후에 1일 있다가 정산이 되어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배송 완료 후 1일 있다가 돈을 정산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매 확정 이후에 1일 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기간이 약 9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배송 완료하고 1 영업일 있다가 정산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정산 기간이 4, 5일 정도밖에 안 걸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빠른 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신청해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승인 조건이 있어요. 빠른 정산 서비스는 일단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해서 100만원 이상 거래액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업자는 당연히 국내 사업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6월 2일날 우리가 신청한다 라고 했을 때 그 6월달에 신청했으니까 그 전달 즉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즉 3개월의 거래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요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빠른 정산 서비스로 그래도 우리가 빨리빨리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예요. 옛날에는 퀵에스크로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퀵에스크로는 금융기관인 미래에셋 캐피털에서 진행하는 대출 계약이었어요.
집화 시점을 기준해서 판매 대금의 80% 선정산했던 그런 방식이 퀵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이때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이 빠른 정산이라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진행하는 정산 서비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빠른 정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디커머스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다 디커머스라고 제가 쳐볼 건데요. 네이버의 창업성장 디커머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빽이 안 적어서 그런가? 덜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아예 여기 가서 좀 봐야겠다. 잠깐만요. 오늘따라 이게 딱 안 보이네. 요거는 제가 경로는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디커머스 프로그램이 바로 안 보여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여기 스토어 센터 공지에서도 아마 들어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솔루션이구나 이거는. 여기 보면 요 공지사항 부분에서 보통 보거든요. 여기 디커머스에 보니까 촬영 스킨십 멘토링 요런 것들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만드는 뭐 쇼클립 제작법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강좌 같은 것들을 많이 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스토어 센터의 공지 부분에 보통 올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디커머스라는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떠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괜찮은 게 있다면 들어가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고요. 이 디커머스라는 곳에 공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스퀘어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촬영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스튜디오나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역삼역에도 있고 종로, 홍대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원래 우리가 스튜디오를 예약해가지고 하려면은 돈이 꽤 드는데 스튜디오나 장비를 다 여기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찍겠다라고 한다면 예약을 해서 신청해서 그때 이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네이버의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조만간 만들 겁니다, 저희. 자, 요거는 이제 개인 판매자로 시작하기라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일단 우리는 개인으로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으로 많이 팔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반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로 전환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판매자로 시작하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리가 사업자를 신청하고 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걸 하시게 됩니다. 다만 직전 거래 연도 동안에 거래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면제가 된다고 안 하시는 것보단 저는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쿠팡이라든지 다른 사이트에 우리가 개인 판매자로, 그러니까 사업자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넣어야 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서울은 보통 1년에 한 5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물론 사업장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 비상주 거주
그 사무실을, 비상주 사무실을 뭐 남양주 쪽이나 뭐 다른 지역에다가 얻어놓고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때는 아마 그 지역에 따른 통신판매업 그 신고 면허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나중에 낼 때는 따로 내가 업체를 얻지 않아도, 그러니까 상주 사무실을 얻지 않아도 우리 집을 주소로 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을 주소로 했을 때 좀 꺼려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아파트 어디 산다. 그럼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들어가면은 되게 내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 집으로 해서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비상주 사무실은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런 데를 하나 얻어서 그곳을 사업자로 해서 넣는 것이 좀 더 기업 같은 느낌이 나고 깔끔해 보일 거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상품 군별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인 잡화를 파실 때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파시겠다라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실제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를 하시게 되면 그 수료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수료증을 물론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낸 후겠죠? 그러고 이 수료증을 이제 만약에 구청 쪽에도 제출을 해서 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건강기능식품 신고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건기식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기식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높은 허들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 그래도 한 단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기식까지 다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허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의료기기나 구매대행 판매에 대한 서류들 조금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을 땐 어떻게 하느냐? 6개월간 거래 건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면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6개월간 거래 건수가 20건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은 면제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따로 매출 규모도 없고 임시로 판매를 해보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 없이 개인 판매자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문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한번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 신고를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해서 팔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세액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땐 점차적으로는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 판매자로 운영을 하시면서 한두 개 정도 물건 파시는 거는 이런 뭐 가산세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으시니까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 주소가 노출되는 게 싫어요. 이런 분들은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게 보통 한 달에 한 만 얼마대?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서 쓰셔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를 정해본 건데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란 사업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상 계속 반복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계속 반복성에 해당이 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종전에 삭제된 규정을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계속 반복성이라고 하는 정도를 옛날에는 어떻게 명시를 했었냐면요. 6개월간 거래 건수가 10회 이상 이거나 거래 규모가 6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개인으로 한두 개 정도 판다 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뭘 만들고 구성하고 혹시라도 팔리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면세과세자 이렇게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더 기준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과세자는 8천만원 이상인 그런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내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이냐 간이과세자로 할 것이냐 요게 또 고민될 수가 있죠. 그럼 간이과세자로 먼저 하셨다가 매출이 어차피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조건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된다고 알림 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 먼저 나중에 사업자 내실 때는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세과세자라는 거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업 실적에 대해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를 면세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면세 상품들을 파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면세 상품은 가공이 되지 않은 농산, 그러니까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이 면세과세자가 파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죠. 나는 과일을 위탁 판매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면세과세자에 속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일 자체는 면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를 하는데 그 사과를 가지고 사과잼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렇게 되면 원시적인 가공을 넘어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간이나 일반과세자 쪽으로 팔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 3원칙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쇼핑몰을 이제 만드시면서 쇼핑몰의 이름을 생각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리를 해본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간인 PPT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